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민성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차유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도 채 안 돼서 AI 피해 농가가 전국적으로 20곳 넘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국적인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온에 약한 AI 바이러스는 보통 여름이 되면 사멸하지만 초복을 한 달여 앞두고 다시 전국 단위로 고병원성 AI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이 이번 AI 진원지로 알려졌는데 해당 군산 종계농장과 거래한 제주, 군산과 인접한 익산 등에서도 AI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과 경기 파주, 부산 기장 등에서는 고병원성 AI 감염이 최종 확인됐고 AI 불쏘시개로 알려진 오리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AI는 교차오염, 즉 유통상을 거쳐 판매되는 과정에서 중간 매개체를 통한 간접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차오염으로 감염된 경우 감염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AI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소규모 가금류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과 오리 등을 모두 수매하거나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7일에는 전국 가금류 농장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인 스탠드 스틸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의 특징과 위험성은 무엇인지, 또 확산 현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사태가 정부가 방역 체계를 평시 체제로 바꾼 지 하루 만에 또 발생된 사건이라서 또 충격적이었는데요. 차유정 기자, 현재 상황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조류 인플루엔자는 말 그대로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일단 이번 AI 바이러스 현황을 정리해보면 9일 오전 기준 양성 판정을 받은 발생 농장은 전국 10개 시군 27농장으로 늘었습니다. 27농장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저병원성보다 빠르게 퍼져 위험한 고병원성이 확진된 곳은 제주와 전북 군산, 익산, 경기 파주, 부산 기장, 경남 양산, 울산 등 7개 시도 11곳 농장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AI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주로 있었던 AI와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한창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 퍼지고 있습니다. 원래 AI 바이러스는 고온과 습도에 약해 여름보다 겨울철에 생존력이 강합니다. 게다가 주로 겨울 철새들이 전파하는 것으로 전해져 그간 겨울철 바이러스로 인식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계절에 상관없이 바이러스가 가금류 몸이나 분변에 잠복해 있다가 환경이 맞으면 언제든지 계절성에 상관없이 발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여름에 퍼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3년 전인 2014년 7월 말까지 AI가 발생했고 이듬해에도 6월 중순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이번 AI 바이러스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오리가 감염된 익산의 농가는 청둥오리 100여 마리를, 군산과 익산의 감염 농가들은 토종닭 10마리 안팎을 기르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처음 AI가 발생한 농가는 토종닭과 칠면조 15마리를 기르는 소규모 체험 농장이었습니다. 네. 전업농가라기보다는 개인 사육 목적의 소규모 농가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의심 신고가 들어온 농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재래시장에서 노점상에게 구입한 경우입니다. 정부 대응도 따라서 이런 소규모 농가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5일부터는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살아있는 닭의 거래를 금지하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수매한 닭이나 오리를 도축한 뒤 냉동 비축하고 정부 차원에서 물가 안정 등 필요할 때 방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1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값을 주고 사주기 때문에 일선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가금류를 내줄 거라는 게 방역당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규모 100마리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도 희망 신청을 받은 뒤 수매 도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좀 더 강력한 대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아예 살아있는 가금류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도축카드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가금류를 산채로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연구 용역과 각 지자체의 도계장 설치 수요를 조사하고 내년에 3개소를 설치해 시범 사업을 할 방침입니다. 네,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이후에 한동안 주춤했던 계란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또 소비자들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평론가님은 관련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AI 발생으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살처분이 그동안 일부 지역, 또 한철에 발생한 AI를 막는 데 효과가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청정 지역으로 꼽혔던 경북이나 제주까지 확산이 되고 토착화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발병 지역이 광범위해진 상황에서 살처분만 반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초여름 AI 확산에는 늑장 신고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농장주의 철저한 관심과 신고도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AI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예방 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전국을 강타한 AI 파동으로 인해 폭등했던 달걀값 안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한편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가축 매몰지도 적지 않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관측정이 설치된 전국 가축 매몰지 235곳 중 10곳에서 침출수 유출이 의심돼 환경부가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AI 확산으로 대두되는 우려와 대응책에 대한 정리, 그리고 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의 지속적이고 다면적인 모니터링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겨울에 그랬으니까 이제 조금 주춤해져서 2달 만에 다시 AI가 고개를 든 셈인데 우리 방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최유정 기자? 먼저 AI 우려를 설명드리면 지난달 축산물 가격이 2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하며 3년 만에 가장 높은 폭으로 뛰었습니다. 네. 달걀이 1년 전보다 67% 급등했고 닭고기 가격도 19%나 올랐습니다. 이게 지난해 AI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양계 농가의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서 달걀과 닭고기의 공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닭고기와 달걀값 고공행진은 이를 재료로 만든 식료품 가격과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국민 간식이라고 불린 치킨 가격도 올라서 한 마리에 2만 원에 육박하는 치킨까지 등장했고 예. 달걀이 주 원료인 아이스크림 역시 최근 7에서 14%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AI는 밥상 물가 인상으로 직결되며 서민 물가를 위협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AI는 어느덧 10여 년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응 방식은 매몰 처분 방식인데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네. 매몰 처분은 이 AI가 발생한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에서 3km까지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 내 가금류를 모조리 몰살해 땅에 파묻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만 해도 벌써 20만 마리 가까이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최근에는 매몰 가금류에서 나온 침출수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악취를 퍼지게 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AI 대응 방식을 이렇게 소액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에서 예방 차원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신을 도입하거나 사육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도 매물보다 이 백신을 접종하는 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한 연구원 박사는 매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에 드는 비용보다 3배에서 5배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인건비를 다 포함해도 백신 접종 비용이 매몰 처분 비용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바이러스가 백신보다 워낙 빠르게 변이하기 때문에 또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네. 백신뿐 아니라 사육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합니다. 환경단체에서는 AI 근본 예방 대책으로 공장식 밀집 사육 환경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 따르면 국내 일반 양계 농가의 닭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은 A4 용지 면적보다 작은 0.04, 0.05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네.
환경운동연합 측에서는 이 충북 지역에 3년 동안 AI에 걸린 450만 마리를 매몰했지만 사육 환경이 쾌적한 이른바 복지농장이라는 곳에서는 AI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세균과 바이러스로 오염되고 유전적 다양성도 부족한 현재의 밀집 사육 방식이 닭과 오리 면역 체계를 악화시켜서 이렇게 AI를 되풀이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인체 감염 관련해서도 불안감이 큽니다. 물론 이제 이번 제주 군산 확인된 H5N8형 바이러스는 아직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론상 바이러스이니만큼 사람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AI는 이 감염된 조류의 분변이나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접촉하거나 가금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손 씻기 등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몰 처분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AI 발생 농가 종사자 같은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AI 발생 농장에서는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이 끝난 뒤에는 열흘 정도 발열 증상 등을 관찰해서 이상이 있으면 즉각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모쪼록 이번을 계기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실행으로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민성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차유정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구석구석 코리아와 대한민국 아침 뉴스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벌써 전국 곳곳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한여름 날씨를 보입니다. 이번 여름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여름 축제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난 시간 YTN DMB의 구석구석 코리아에서는 보령 머드 축제가 열리는 명품 해양 관광도시 보령을 찾았습니다. 명품 해양도시 충남 보령으로 떠난 구석구석 코리아. 피부 미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머드의 매력부터 싱그러운 숲속에서 즐기는 1박 2일 캠핑 체험과 진흙 속의 보석, 귀족의 풀코스까지. 조개 껍질 먹고 상상제 바다 전문과 사랑의 상징인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보령의 매력 속으로 출발해요. 구석구석 코리아는 내국인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도 꼭 한번 찾아볼 만한 국내 여행지를 소개하고 이 지역의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 등을 발굴해 한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보령시의 매력을 담았는데요.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진행자인 아비가일이 등장하여 활기차고 유쾌한 진행으로 프로그램의 문을 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먼저 즐길거리를 소개했는데요. 지난 2016년도에 개장하여 대천 해수욕장의 랜드마크가 된 스카이바이크를 진행자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특히 대천 해수욕장의 탁 트인 바다 전경을 화면으로 보여주어 서해의 매력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령 머드 박물관을 찾았는데요. 세계에서 유일한 머드 소재의 박물관으로 직접 머드 마사지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등 보령 여행의 장점을 잘 담아내었습니다. 머드 박물관 관계자는 보령 머드 축제가 올해로 20주년을 맞는다고 전했는데요. 보령 머드 축제는 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내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축제 기간에 다시 한번 보령을 소개한다면 보령의 진정한 매력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즐길거리에 이어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인 먹거리를 소개했는데요. 보령의 특산품인 키조개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을 소개해 식도락 여행의 모습도 빠지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이어서는 조선시대 때 군대가 있었던 곳인 보령 충청 수영성으로 이동했는데요. 충청 수영성 위에서 바라보는 절경을 다양한 카메라 앵글을 이용해 담아내어 시청자들이 보령의 매력을 더욱 느낄 수 있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단 여기서 아쉬운 점은 구석구석 코리아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이러한 역사가 담긴 명소에 대해서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소개해준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진행자는 성주산 자연휴양림의 캠핑장을 찾아 삼겹살과 라면 등을 즐기는 모습이 전해졌는데요. 자연휴양림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 취사가 금지되어 있는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해서 주의사항 등을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날에는 성주산 휴양림을 산책하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푸르른 녹음을 자랑하는 성주산의 맑은 공기와 편백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가 안방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번 구석구석 코리아 보령편은 즐길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숙박까지 1박 2일 동안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소개했습니다. 여행의 경로가 잘 짜여져 있어 실제로 시청자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구성이 돋보였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는 12분 내외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명소를 소개하다 보니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시청자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다른 여행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외국인 진행자가 출연하여 국내 여행지를 직접 체험하며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데요. 이에 덧붙여 해당 관광지를 직접 즐기고 있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등 관광객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낸다면 더욱 생생하고 흥미로운 여행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구석구석 코리아가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어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국내 여행지의 숨겨진 매력을 선보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난 6월 5일은 유엔 산하 유엔 환경계획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미세먼지나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발표해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YTN 대한민국 아침 뉴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이후 미국의 후속 반응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옹호하느라 미국 관리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미국의 스콧 플루이트 환경보호청장이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탄소 배출이 기후변화의 주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담은 인터뷰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화면에는 인터뷰를 진행한 프로그램의 진행자의 모습이 먼저 등장하고 이후에 스콧 플루이트 환경보호청장이 등장했는데요. 처음에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등장했을 때부터 진행자에 대한 자막 소개 없이 화면에는 환경보호청장이라는 자막이 나타나 인물에 대한 다소 혼란을 주었습니다. 또한 화면에는 미 환경보호청장과 진행자와의 논쟁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으나 자막에는 인터뷰 내용을 다소 단순하게 축약해 놓아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생생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에는 미흡해 보였습니다. 이어서는 트럼프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에 대해 미국 내 인사들의 반대 목소리에 대한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의 인터뷰 중 트럼프의 기후변화 탈퇴 행동을 오제이 심슨이 진짜 살인범을 찾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발생한 오제이 심슨 사건을 모르는 시청자들에게는
인터뷰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없는데요. 이러한 인터뷰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기자의 추가 설명이 없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한 엘고어 전 미 부통령의 인터뷰가 끝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도 엘고어의 인터뷰 해당 자막이 화면에 지속적으로 나타나 편집이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국제뉴스의 경우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막이나 추가 설명 등에 따라 시청자들이 뉴스 내용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작진들의 보다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뉴스에서는 미 환경청장을 소개할 때 트럼프의 오른팔이라고 표현하고 진땀이라는 자막, 그리고 유유하게 주말을 즐기다는 등 중간마다 다소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는데요. 객관적인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전 세계에 닥친 중요한 이슈인 만큼 매우 시의적절한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앞으로도 YTN이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화면의 내용과 다른 자막이나 모자이크가 필요한 화면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7일 프로야구 소식을 전달한 기사에서 자막은 두산 대 삼성의 경기 결과를 나타냈지만 화면은 기아 대 한화 경기였습니다. 팀 이름이 잘못 언급됐을 뿐 아니라 해당 경기 점수도 잘못 전했는데 이 같은 오류는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호랑이가 당나귀를 공격하는 영상을 다룬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잔인한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다룬 점은 적절하지 않았으며 같은 기사를 다룬 다른 시간대 뉴스에서는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과 비교가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날씨 코너에서 비 그치는 시점을 그래픽을 사용하여 알려준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숫자로만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집중도가 높아서 바람직한 그래픽 사용이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수경 한세대 교수로부터 언론부터 인권을 존중해야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을 경시하는 풍토를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인권위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외국인, 노인 등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여러 불이익을 감내해왔던 이들에게 인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일 것입니다. 2004년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는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모임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평가에서 A등급을 승인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3번이나 등급 보류 결정을 받는 등 국제적인 위상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인권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데도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마치 진보의 논리인 것처럼 과거 정부에서는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먼 것 같습니다. 특히 인권에 대한 언론의 부주의는 우리나라 인권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가기 위해 이동하는 장면에서 YTN에서는 수갑을 찬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수십 번이나 반복해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했다 해도 방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과거 세월호 관련 유대균 씨의 호위무사로 알려진 박수경 씨의 경우에도 수갑을 찬 모습이 여과 없이 보도돼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수갑과 포승줄은 죄인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모든 피의자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공인인 전직 대통령이건 사인인 호위무사건 마찬가지로 인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수갑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범죄자의 낙인을 찍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오래전에 구속된 피의자라고 해서 개구 사용이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도주, 폭행, 자해, 소요와 같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수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에 대해 언론은 범죄 행위의 경중과 무관하게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유죄를 속단해서는 안 되며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초상권을 보호하고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정서적으로 배려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언론이 선정주의에 물들어 자극적인 모습을 반복해서 보도할 경우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권은 경시되며 이들을 둘러싼 모든 이들도 피해를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근로자의 인권, 군대 내 인권, 여성의 인권,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북한 인권 등 인권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언론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 인권이 경시되는 현장과 인권 사각지대를 찾아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 국민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